안녕하세요. 조피터입니다. 오늘 행복 시크릿 두 번째 녹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 굉장히 더운데 여러분들 항상 건강, 더위 조심하시고 또 반대로 냉방병도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고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행복 시크릿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이란 바다를 타고 파도를 넘는 과정이다. 의욕적으로 도전한 일에 실패하면 자신감을 잃고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한다. 기대가 높았다면 실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심각한 위축 증상을 겪는다. 엄습하는 우울로 삶의 희망을 잃는다. 이런 위기에 빠진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성공 비결은 단 하나, 실패 속에서 배우라이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실패에 직면했다면 관대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실패를 통해 배운 점을 떠올려라. 성공으로 가는 포인트를 찾게 될 것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긍정적 자기암시의 유지가 중요하다. 성공은 실패한 경험보다 관대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정신력을 용납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정서로 사람이나 일을 대하면 부정적인 정서로 대할 때보다 더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된다. 딕은 우편배달부이다. 자신의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는 편지나 소포를 건넬 때 격려의 말이 적힌 작은 쪽지도 같이 주었다. 쪽지에는 좋은 하루 되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다 잘 될 거예요. 라는 말들이 적혀 있었다. 이는 딕이 직접 겪은 경험에서 비롯된 실천이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딕은 야전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다. 의사를 도와 죽음에 처한 사람을 구하고 아픈 사람을 치료했다. 어느 날 딕은 병원 벽에 아무도 여기서 죽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썼다. 이 문구는 모두의 관심을 받았다. 어떤 이는 희망을 주는 말이라고 했고 다른 이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제가 될 게 없어서 지우지 않았다. 그렇게 문구는 벽에 그대로 남게 되었고 이후에 부상자는 물론이고 의사와 간호사, 자원봉사자까지도 이 말이 기억 속에 남았다. 부상자들은 이 말대로 자신이 죽지 않는다는 희망을 품었다. 의사와 간호사, 자원봉사자도 이 말을 지키기 위해 수술과 치료, 간병에 최선을 다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통계를 보니 이 병원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 때때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거인이 아니라 바보 같은 한마디의 말일 수 있다. 딕이 쓴 문구를 보고 부상병들에게 괜한 희망을 불어넣는다고 지워버렸다면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나을 수 있다는 희망과 기필코 나아야 한다는 의지를 품지 못했을 것이다.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치료는 고통스럽고 치료 과정은 견디기 힘들다. 의사나 간호사를 불신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된다.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들에게는 약도 수술도 치료도 제 효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현실의 환경이 자기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 정서는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바람 타고 파도를 넘어야 성공의 빛을 본다. 고난과 시련이 없는 성공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풍전등화다.
바람을 이긴 자만이 살아남는 법을 알고 파도를 넘어봐야 파도를 이길 힘을 기른다. 긍정적인 정서로 이 세계를 감상하고 비바람을 즐기고 햇빛을 즐기는 법을 배우자. 침착하게 인생을 대할 때 길이 열린다. 낙관적인 마음을 유지한다면 삶은 그에 따른 보상으로 아름다운 삶의 경관을 당신 앞에 펼쳐 보인다. 성공의 길만 걷는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실패의 길만 답습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 타인을 보며 자신과 비교하지 마라. 그들의 행복에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비관에 빠져서도 안 된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면에서 당신보다 처절하게 고통스러울지 모른다. 아니면 더 괴로운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한 것이다. 실패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 이제 안심이 되는가? 그렇다면 자기 긍정을 마음에 품고 재도전에 첫 발을 내밀어라. 이전의 실패가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고 도약하게 도울 것이다. 더 높이 뛰는 비약을 체험할 기회다. 상상력은 행복의 투명 날개다. 사람에게는 몸을 구성하는 세포만큼이나 많은 개인적 경험이 있다. 자기가 살아낸 시간 동안 겪어낸 많은 일들, 생각, 오감을 통해 입력된 자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선생님, 의사, 화가, 경찰, 소방관, 판사, 검사, 과학자, 작가, 회사원, 사진작가, 농부나 어부 등 각자 하는 일에서 체득된 경험은 백과사전의 지식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러기에 어느 한 부분에서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도 자신이 살아온 경험에서 축적된 지식과 지혜가 남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일상에 지친 자신에게 신선함을 전한 일을 만들어보자. 먹어보지 않은 음식 먹어보기, 걸어서 여행하기, 그곳에서 낯선 사람과 대화 나누기, 생소한 음악 듣기, 관심 있는 가게에 들어가 주인하고 얘기하기, 아니면 다양한 취미 활동도 좋다. 이런 게 경험이 될 수 있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경험의 효과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작고 소소한 경험들이 발상을 전환시키고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관찰력과 상상력을 높여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다. 더 극적인 효과는 자기 마음에 깃드는 뿌듯함이다.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는 누구나 설레고 기대도 품는다. 처음 해보는 일에 겁도 나겠지만 익숙하고 타성이 되어버린 삶에 즐거움이 더해질 것이다. 어딘지 모르게 부족했던 행복감이 충족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삶에서 어떠한 의미이든 경험은 긍정적인 환상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 무궁무진한 힘이 나오고 창조적인 영감이 나온다. 그러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어느 건축회사 사장은 흰 쥐 2마리를 샀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회사에 왜 쥐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어 직원을 불러 쥐를 산 이유를 물었다. 지난주에 회사에서 수리한 집에 새 전선을 깔아야 했습니다. 이 전선이 통과해야 하는 파이프의 길이는 10m이고 직경은 2.5cm인데 4번이나 꺾여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전선을 밀어 넣어봤지만 꺾이는 지점에서 막히고 말았습니다. 전선을 넣지 못하면 건물을 부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전선이 파이프를 통과하게 할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쥐 한 쌍을 사자고 했습니다.
수컷 쥐 몸에 전선을 묶은 다음 다른 직원에게 암컷 쥐를 주면서 통로 반대편에서 소리를 내게 했습니다. 그러자 수컷 쥐는 암컷 쥐의 소리를 듣고는 전선을 끌고 파이프 끝까지 통과했습니다. 사장은 직원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물었다. 그는 어릴 적 꿈이 탐정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탐정은 되지 못했지만 추리게임을 즐기며 1년에 한 번씩 추리학회가 주관하는 세미나에도 참석했다는 것이다. 사장은 젊은 직원의 얘기에 감탄했다. 그가 즐기는 꿈의 조각이 놀라운 상상력을 발휘해 회사의 어려움을 해결했기 때문이다. 사장은 지금까지 직원은 자신이 월급을 주고 먹여 살린다고 생각했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직원 수를 줄여 돈을 아끼려고만 했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경험과 역량이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훌륭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식에 뿌리를 내린 경험은 생각의 불꽃을 화려하게 태울 수 있다. 삶의 경험은 우리에게 책보다 더 직접적이고 깊이 있는 많은 것들을 가르쳐준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보다 하나의 사건을 겪고 얻은 깨달음이 더 의미 있다. 이는 지혜의 깊이와 넓이에도 영향을 미친다. 광범위하게 다양한 것을 만나고 관찰하고 삶을 경험하라. 삶 속에서 이미지를 포착하고 받은 인상을 다 축적하자. 이것들은 배경 지식의 기반이 된다. 꿈을 가꾸고 키워가야 한다. 어린아이의 말을 유치하다는 이유로 비웃지 마라. 당신은 어쩌면 아이들만큼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적어도 그들은 아직 꿈을 갖고 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전의 꿈을 얼마나 간직하고 사는가? 아직 당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이미 현실과 타협하지는 않았는가?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은 가슴에 꿈을 간직하고 있다. 존 고다드는 어릴 적에 상상 속 신비한 왕국에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15살이 됐을 때 그는 꿈 목록을 작성했다. 그는 해보고 싶은 일을 정리해서 작성했더니 127개나 되었다. 그 중에는 나일강 탐험하기, 수단의 원시 부족 연구하기, 5분의 1마일 뛰기, 바다에서 잠수하기, 피아노로 월광 연주하기,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완독하기, 세계 일주하기 등이 있었다. 세계적인 탐험가였던 그는 127개의 목표 중 111개의 꿈을 성취했으며 그 후로도 500여 개의 꿈을 더 이루어냈다.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존 고다드만이 아니다. 제임스 마샬은 럭비에서 기적을 보았다. 그는 프로 럭비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로 불린다. 스포츠에서 30세는 이미 노인으로 여겨지지만 그는 42세의 나이로 가드를 맡았다. 스포츠에서 가장 재밌는 선수로 인정받으며 건재를 과시한 것이다. 그는 럭비를 시작하고 282번의 경기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 하지만 많은 재난을 겪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큰 눈 폭풍을 만나 동료들은 다 죽었지만 극적으로 혼자 살아남았으며 폐렴도 2차례나 앓았고 총을 닦다가 실수로 총알에 맞아 죽을 뻔도 했다. 또한 차 사고로 몇 번의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그를 좌절시키지 못했다. 그는 그저 담담하게 하나님은 날 데려가지 않을 거야. 내 꿈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거든. 이라고 말할 뿐이었다. 칼 비테는
불행 중에서도 행복을 느낄 줄 알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어릴 때 상상력이 풍부했다. 정말 불행한 사람은 바로 상상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은 삶에 대해 긍정적인 환상, 즉 꿈을 말한다. 꿈은 열정적으로 삶을 더 잘 살아가도록 도와준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삶의 동기와 계기가 마련되지 않아서 삶에 대한 열정도 없다. 반대로 꿈이 가득한 사람은 꿈을 이루고 싶은 소망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노력하고 분투한다. 꿈은 일생을 걸고 쟁취해야 할 사명이 아니다. 각자 가슴에서 하고 싶은 일이나 원하는 일들의 집합이 꿈이다. 그래서 존 고다드는 꿈의 목록을 127가지나 적었다. 여행을 가보고 싶은 곳들, 배우고 싶은 것들, 수영해보고 싶은 장소, 사진 촬영하고 싶은 장소, 등반할 산이나 원시 문화 답사지 등을 하나하나 분리하여 적어두었다. 이것이 그의 꿈의 목록이었고 일생을 두고 하나하나 실천해가며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요리하는 재료로 삼았다. 어릴 적에는 꿈이 풍부하고 하고 싶은 일도 많다. 두려움보다 호기심과 열정이 많아 직접 도전하기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꿈이 바뀔 정도로 하고 싶고 또 해내고 싶은 일이 많았지만 성인이 되면서 서서히 그 꿈을 잃어버린다. 그로 인해 자연스레 삶의 의지가 약해지고 지루한 일상을 반복하면서 산다. 자, 지금부터라도 다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나 앞으로 하고 싶은 일로 꿈의 목록을 펼쳐보자. 아직도 꿈꾸는 철부지라고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개의치 말자. 그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 비웃음이 꿈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이용되는 걸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아직도 어린 날의 꿈을 기억하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때로는 이성을 잠깐 내려놓고 상상이 그 날개를 펼치도록 해보자. 꿈은 행복에 달린 날개다. 세상을 마음껏 날 수 있도록 날갯짓을 해보자.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잠재력을 개발하라. 잠재력은 개발해야만 표출된다. 그러나 자기 안에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적다. 잠재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두 번의 실수나 실패로 가능성을 묵살해버리기도 한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소질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스스로 단정해버린 능력 부족은 그 어떤 가능성으로도 열지 못하는 문이 되고 만다. 열등감으로 쌓이기 때문인데 스스로 빗장을 풀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 뛰어난 잠재력이 단 한 번의 도전 실패로 막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 자기 인생도 빛을 보지 못한다. 한 음악과 학생이 연습실에 갔다. 피아노 위에는 전혀 새로운 악보가 놓여 있었다. 또 엄청 어려운 곡이네. 그는 악보를 훑어보며 자신감을 잃었다. 새 지도교수에게 레슨 받은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다. 그는 왜 지도교수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괴롭히는지 알 수 없었다. 지도교수는 매우 유명한 음악계의 거장이었다. 한번 연주해보렴. 학생은 어설프게 연주했고 많이 틀렸다. 아직 손에 안 익었으니 돌아가서 연습을 잘 하렴. 학생은 일주일 동안 연습을 했다. 둘째 주 수업 때 지도교수는 더 어려운 악보를 주었다. 지난주의 숙제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학생은 다시 한번 더 어려운 기교를 시도하며 허덕였다. 셋째 주에는 또다시 더 어려운 악보가 주어졌다. 매주 같은 상황이 지속되었다. 학생은 수업 시간에 매번 새로운 악보에 도전을 받았고 이를 연습하면 또 2배나 더 어려운 악보를 받았다. 그는 어떻게 해도 진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지난주에 연습한 곡에 대해서도 홀가분한 느낌이 들지 않아 점점 불안해하고 낙담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학생은 피아노를 그만두겠다고 했다. 지도교수는 말없이 제일 처음 학생에게 주었던 악보를 꺼냈다. 그러곤 확고한 눈빛으로 말했다. 연주해보렴. 그러자 불가사의한 일이 발생했다. 학생은 뜻밖에도 이 곡을 매우 훌륭하게 연주할 수 있었다. 지도교수는 2번째 수업 때 준 악보를 또 쳐보라고 했다. 이 곡 역시 아무 거리낌 없이 훌륭하게 연주했다. 연주가 끝나자 학생은 멍하게 지도교수를 바라보며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자네는 피아노에 매우 탁월한 소질을 지니고 있다네. 하지만 자네가 가장 잘하는 부분만 연주하도록 내버려뒀다면 아마도 여전히 제일 처음에 그 악보를 연습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연주는 할 수 없었을 거네. 사람은 익숙하고 잘하는 부분만을 하려 한다. 그래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으로 주변만 뱅뱅 돈다. 영업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직할 경우 또 영업직을 구할 확률이 높다. 이유는 간단하다. 잘 아는 일이고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분야를 고민해보지 않는다. 틀림없이 힘들 것이다. 그 일을 잘 모른다. 어려울 것 같다는 등 핑계도 다양하게 내놓는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매우 바쁘게 흘러가는 일의 어려움과 환경의 압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능력이 길러지지 않았겠는가? 그것은 당신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고 인지하면 우리는 더 기쁜 마음으로 미래에 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의 능력은 유한하지만 지혜와 상상력은 한계가 없다. 특히 잠재력이 발현되는 부분에서는 더욱 그렇다.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고 창의력을 발휘한다면 자신도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자신의 정신력이다. 그 엄청난 잠재력이 한번 흔든다고 깨어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것은 절대 가능하지 않다. 잠재력이 크면 클수록 시련도 크게 닥친다. 새로운 일에는 언제나 시행착오가 따른다. 이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잠재력은 자신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다. 죽을 파는 가게가 2군데 있었다. 2 가게에 모두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갔다. 그런데 매일같이 정산할 때면 왼쪽 가게가 오른쪽 가게보다 매출액이 더 나왔다. 어느 날 잭은 오른쪽 가게에 들어갔다. 아가씨가 미소를 지으며 잭을 맞이하곤 그에게 죽을 한 그릇 가득 담아 주었다. 그리고 물었다. 계란을 넣으시나요? 잭은 넣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계란을 넣어 주었다.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종업원은 계란을 넣는지 물었다. 넣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넣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비율이 반반 정도 되었다. 이튿날 잭은 왼쪽 가게로 갔다. 여기서도 아가씨가 웃으며 그를 맞이하곤 죽 한 그릇을 담아 주었다. 그리고 물었다. 계란을 하나 넣으시나요? 아니면 2개 넣으시나요? 잭은 웃으며 하나만 넣어달라고 했다.
손님이 한 명 더 들어오자 종업원이 다시 물었다. 계란을 하나 넣으시나요? 2개 넣으시나요? 계란을 좋아하는 사람은 2개를 넣어달라고 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만 넣어달라고 했다. 넣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매우 적었다. 잭은 하루 동안 왼쪽 가게가 오른쪽 가게보다 계란을 더 많이 판다는 것을 발견했다. 수입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이었다. 판매자의 월등한 영업 능력으로 왼쪽 가게가 훨씬 매출이 높았던 것이다. 당신의 잠재력은 최고치로 발휘되는가? 아니면 하나하나 순서대로 일하면서 익숙한 일만 하고 있는가? 당신이 더 잘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모든 사람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잠재력에 대한 긍정의 힘은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한다.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발전이 있을 때 공로를 자기 노력으로 돌려라. 그러면 더 나아가고자 하는 힘, 발전하고 싶은 의지와 원동력, 노력하고 싶은 열정이 생긴다. 집중하여 자기 역량을 키워가는 길이다. 실패하면 원인을 너무 어려웠다거나 운이 좋지 않았던 탓으로 돌려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부담과 강박에서 해방감을 느끼라는 것이다. 다음 일을 진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 먼저다. 그 후 더 노력하도록 격려하고 고난을 극복하자. 단, 요행을 바라는 마음은 없어야 한다. 라이스 에머슨은 사람에게 숨어있는 잠재력은 끝이 없다. 잠재력이 발휘되면 그 사람은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는 자신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불꽃을 발견하고 관찰해야 한다. 이것은 그저 시인이나 성자에게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다. 국한된 섬광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든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채 좌절한 상태든지 상관없다. 당신이 나이 많은 노인이든지 기운이 왕성한 젊은이든지 어느 업종에서 근무하든지 간에 자신에게 거대한 잠재력이 있음을 믿어라. 어딘가 하나쯤, 무엇인가 하나쯤 믿는 구석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고 추진력도 생긴다. 그 믿음을 자신의 잠재력에 둬라.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할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과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극명하다. 잠재력을 개발하면 이미 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파트 2. 행복은 현재 진행형이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느끼는 행복이 진짜다.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등 자신의 역할이 있고 자기 만족이 있는 곳에서 행복이 감지된다. 당신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당신의 행복이 아니다. 그 행복의 주인은 따로 있다. 더불어 행복할 수 있고 그 행복을 나눌 수는 있지만 행복의 주변인에 불과하다.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행복하자. 그 행복이 진짜다. 현재의 기쁨을 소중히 여겨라. 가끔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해보자. 내일은 기쁨으로 충만할까?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게 맞는가? 내일만큼 오늘 행복할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에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릴 적에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게 가장 기쁜 일이었다. 친구랑 해변을 뛰어다니며 웃었고 질척이는 갯벌에서 개를 잡으면 소리를 지르곤 했다. 친구들과 모래성을 쌓을 때면 마치 위대한 건축가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 어릴 적 아름다운 순수함은 어디로 갔는가? 무엇에 눌려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피어나기도 전에 사그라지는가? 그것도 내일 웃기 위해 아끼는 것인가? 내일 행복하기 위해 오늘의 행복을 밟아버리는 것인가? 소설 뇌우에서 저우 할아버지는 루시 아줌마를 20여 년 동안 잊지 못한다. 하지만 훗날 루시 아줌마를 만났을 땐 놀랍게도 화를 내고 슬퍼하며 절망한다. 그가 사랑했던 사람은 상상 속의 루시 아줌마였던 것이다. 오랫동안 상상의 공간에서 그녀를 미화했다. 하지만 상상의 그녀는 진짜 루시가 아니었다. 이처럼 사람들이 꿈꾸는 기쁨에 대한 기대는 대부분 실현되지 못하는 상상에 기인한다. 간절히 바랐던 기쁨이 현실이 되었을 때 고작 이것 때문에 행복을 저당 잡히며 살았다니 라며 땅을 치는 후회가 따를 수 있다. 그것을 좇느라 잃은 게 너무 많기 때문이다. 내일의 기쁨을 바라는 것보다 오늘의 기쁨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기쁨은 매우 단순한 곳에서 온다. 사람들의 미소와 격려, 자신의 발전은 당신이 기뻐할 요소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이 기쁨을 잘 붙잡아 두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살아있는 부처라고 불리는 싱가린 포체는 자서전 나는 이런 승려다에서 짧은 글로 사부, 사모와 함께 지낸 시간을 묘사했다. 아침마다 사모는 부뚜막에서 고기 수프를 한 대접 끓였다. 덕분에 아침에 눈을 뜰 때면 집안 가득한 맛있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진한 고기의 향기를 맡으면 나는 배고픈 배를 움켜쥔 채 곧바로 일어나 세수를 하고 부엌 근처를 빙글빙글 맴돌았다. 사모는 항상 웃으며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면 다 된단다 라고 나에게 말했다. 나는 이렇게 맛있는 고기 수프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다. 고기 수프는 사모께서 나만을 위해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나는 수프를 먹으며 그 행복을 일일이 말로 전했다. 그러다 보니 아침마다 내 입에서는 찬사가 나왔고 좋은 것만을 말하게 되었다. 사모는 내가 한 말에 행복해했고 사부는 내가 표현하는 것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늘 칭찬해 주었다. 그렇게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습관으로 장착되었다. 나는 미래를 기대했다. 사원의 주인이 되고 싶은 꿈도 있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 오늘의 기쁨을 잠재우지 않았다. 내일의 기쁨을 더 크게 누리기 위해 오늘 웃을 일을 만들고 만족하면서 행복을 축적했다. 만약 싱가린 포체가 사원의 주인이 되는 것을 동경하여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가능했을까? 호화로운 삶을 바라며 순수하게 전해지는 기쁨을 상대와 나누지 않았다면 존경받는 승려가 될 수 있었을까? 웃을 일이 없다고 하기 전에 시원한 물 한 잔 들이키며 청량함에 웃어보자. 내일의 기쁨보다 훨씬 의미 있는 오늘이고 지금이다. 오늘의 기쁨을 당신은 가졌는가? 소중히 대했는가? 아니면 뒤로 미뤘는가? 아직도 내일의 기쁨을 동경하고 있는가? 만약 오늘 하루 동안 기쁨을 느꼈다면 스스로에게 말하라. 난 지금 이 행복을 놓치지 않을 거야. 오늘의 행복은
꿈을 향하는 길에 놓인 디딤돌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햇빛이 당신의 눈을 황금빛으로 물들인다. 도로 양쪽에 선 나무들이 바람 따라 흔들리고 늦은 오후 한가로이 길을 걸으며 은은한 향기를 맡는다. 이때 가슴으로 밀려드는 기쁨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대단한 행복보다 더 실제적이다. 순간의 기쁨, 찰나의 행복은 일부러 찾지 않아도 보이고 들리고 느낄 수 있다. 이런 기쁨이 당신의 생활 곳곳에 스며 있는데 당신은 이 기쁨을 포기하고 내일의 기쁨만 좇을 것인가? 5월천 밴드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들은 주목받지 못했다. 돈도 없고 미래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걸었다. 마냥 음악이 좋았고 음악을 할 때 행복했다. 그 결과 이제는 누구나 알아주는 인기 스타가 되었다. 밴드를 처음 결성했을 당시에는 타이베이 아레나에서 콘서트를 여는 것조차 그들에게는 사치스러운 희망이자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들이 베이징 국가체육관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하루 만에 티켓이 매진됐다. 콘서트 현장에서 그들은 우리는 매 순간 음악과 함께했고 음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음악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다. 5월천 밴드는 한 번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음악으로 생활하고 음악으로 꿈을 꾸었다. 그들은 음악을 만들 때의 즐거움에 매료되었고 누군가가 그들의 음악을 좋아해 줄 때 기쁨에 빠졌다. 그들은 허황된 꿈을 품지 않았다. 섣불리 미래를 판단하지도 않았다. 대형 콘서트를 동경하지도 않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음악을 사랑하고 좋아해 줄지도 상상하지 않았다. 그들은 미래를 동경하는 기쁨에 빠지지 않고 실제와 관련 없는 미래의 기쁨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좋은 가사 한 줄 써지는 것이 기쁨이고 입에 착착 감기는 멜로디를 만드는 것이 기쁨이었다. 그들은 단순하면서도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오늘의 기쁨을 소중히 여겼다. 중국의 시인 심기질은 군중 속에서 그녀를 1100번을 찾아 헤매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그녀는 그곳 시든 등불 아래 있었다 라고 말했다. 당신이 끊임없이 참는 기쁨과 내일은 꼭 쟁취하게 될 거라던 행복이 사실은 지금 당신 옆에 있다. 당신 곁에서 손만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에서 미소 짓고 있다. 그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는 건 당신이 너무 급하고 좁은 마음으로 그저 미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소소한 기쁨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행복,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욕심이 당신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래의 기쁨은 매우 아름다운 무지개이다. 하지만 오늘의 기쁨은 진실하고 솔직하고 단순하다. 그래서 무미건조하게 느껴진다.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당신의 일상에 숨어 손을 흔들기도 하고 머리를 내밀기도 한다. 깡총 뛰어 당신 앞에 나타날지도 모른다. 이때 너무 흔한 기쁨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너무 작은 행복이라고 비웃지 말고 누구나 누리는 만족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세상에 당연한 기쁨은 없다. 기쁨은 당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다. 아주 당연한 것, 단순한 것, 매일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 일부러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는 것, 소중히만 여기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어떻게든 얻고자 하는 성취는
나중에 손에 쥐는 순간 그 의미를 잃게 된다.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 달린 당신은 허물을 느낄 수 있다. 당신이 오르고 싶었던 자리, 거머쥐고 싶었던 권력, 쌓고 싶었던 부는 오늘의 기쁨과 행복을 포기한 대가가 아니어야 한다. 오늘의 기쁨이 그것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전전긍긍하지 마라.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이 오늘이 아닌 내일을 산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운전면허를 따고 대학에 가고 독립하는 날만을 기다린다. 인생의 출발점에서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라든가 나중에 저걸 한다면 이라는 말을 달고 산다. 그런데 과연 계획대로 될까? 계획대로 된 게 몇 개나 있을지 궁금하다. 현실은 냉정하고 냉혹하다. 오늘 화나고 슬펐는데 내일 갑자기 모든 것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집중해야만 내일이 보인다. 이것만이 꿈이 현실이 될 유일한 방법이다. 내일의 꿈은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 현재 가장 자주 생각하고 가장 주의를 많이 기울이는 그 지점에서 미래가 바뀐다. 당신은 지금 마라톤의 출발선에 섰다. 출발 신호를 내리는 이도, 박차고 나갈 이도 바로 당신이다. 우리는 가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한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탑승 시간을 착각해 비행기를 놓치는 상상.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이 모두 술 한 병씩 가져왔는데 자신만 빈손인 난처한 상황.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며 심각한 병이 발견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떠는 등 이런 부정적인 상상은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다. 그러나 현실의 당신은 여유 있게 비행기에 탑승하고 파티에서 주의를 집중시키는 호감을 사며 검진 결과는 아주 양호한 건강을 보여준다. 당신은 기쁘겠지만 무의식 혹은 내면에 불안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 우리는 미래를 상상할 때 극단적이 되기도 한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그 일이 현실이 되는 경우를 떠올린다. 예를 들어 연구 중인 대상에게 내일 아침에 미트 스파게티를 먹는 게 좋을지 아니면 오늘 오후에 먹는 게 좋을지 예측해보라고 가정해보자. 대상자 중에는 배가 고픈 상태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배가 고픈 상태인 사람들은 오늘 오후에 스파게티를 먹는 게 내일 아침에 먹는 것보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배고픔의 감각이 스파게티를 먹어야 할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다. 그러나 각기 다른 분위기의 음악 선율의 환경에서 미트 스파게티를 언제 먹을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감각기관에도 여러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많은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사람의 상상을 멈추게 한다. 감각으로 느끼는 배고픔은 다르다. 배고픈 사람은 시간과 상관없이 스파게티가 먹고 싶을 것이고 배가 고프지 않는 사람은 그리 먹는 욕구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배고프다면 상상만으로도 맛이 괜찮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배고프지 않다면 구역질할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다. 미래를 상상할 때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상태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을 시작점으로 삼아 내일의 기쁨을 예측한다. 이는 행복의 정도를 예상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자신의 행복이 미래에 중대될지 판단할 때 현재의 기준점으로 삼아서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가령 꿈을 이룬 미래에는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인정받는 기분을 누리는 기쁨을 떠올려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상은 그 과정에 투자되는 시간과 땀, 열정, 노력은 생각지 않은 것이다. 이를 아는 주변에 냉정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상상에 빠지지 말라고 조언한다. 상상도 역시 현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현재를 꽉 붙잡고 있어야 꿈꾸는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첨삭도 빼놓지 않는다. 대신 현재에 주어진 상황의 조건에서 불안을 걷어내야 한다. 귀에 들리는 음악이 미트 스파게티를 언제 먹을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을 잊고 선율에 집중하는 것처럼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결과에 전전긍긍하며 시간을 소비하거나 에너지를 낭비하지는 말자. 현재의 중요한 요소에 집중하자. 그것만이 당신이 설계한 미래에 다가가는 길이다. 불안한 마음으로 탑을 쌓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무너진다. 비교를 거듭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사람들은 비교하는 것을 좋아한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커피가 한 잔에 3달러인 걸 봤을 때 어제는 다른 곳에서 마신 커피를 얼마에 샀는지 생각한다. 며칠 전 마신 편의점 커피와 커피 전문점의 값의 차이, 맛의 차이, 가치의 차이를 따져본다. 이는 과거의 일을 되짚어보는 것이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가능성과 비교해봐야 할 때 과거로 돌아가 비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비교는 자신이 선택한 일과 선택하지 않은 일에서 다른 가능성을 비교하는 것이 맞다. 커피가 어제 아니면 일주일 전에, 심지어 수년 전에 얼마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돈을 쓰려고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답을 내려야 할 유일한 문제는 바로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돈으로 최대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만약 커피 원두를 수입해오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커피 한 잔 값이 갑자기 100달러가 되었다면 당신이 생각해 볼 유일한 문제는 100달러를 가지고 나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일들이 주는 만족감이 커피 한 잔이 주는 만족감보다 클까 아니면 작을까 라는 것이다. 만약 질문에 대한 답이 더 크다라면 카페를 나와야 한다. 만약 답이 더 적다라면 커피를 주문하면 된다.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는 상당한 사고를 원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과거와 비교하려 한다. 기억에 있는 값과 현재의 값,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 즉각적으로 비교가 가능해서 손해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불합리한 결정을 내릴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가격이 600달러였다가 500달러로 떨어진 여행 상품을 더 사고 싶어 한다. 300달러였던 여행 상품 중 프리미엄 서비스를 추가하고 호텔 등급을 올려 400달러에 판매하면 구매자는 이 상품을 사지 않는다. 과거의 가격보다 올라 자신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 싫은 것이다. 그래서 더없이 훌륭한 제품을 꽤 괜찮은 가격에 살 수 있음에도 단순한 판단의 근거에 놓치고 만다. 이런 인간의 경향은 회상할 과거가 있는 상품을 대할 때와 과거 경력이 없는 상품을 대할 때 구매 심리에 큰 차이가 생기게 만든다. 지갑에 20달러의 현금이 있고 20달러를 주고 산 콘서트 티켓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이 콘서트장에 도착했을 때 길에서 표를 잃어버린 걸 알게 됐다. 그럼 당신은 표를 다시 살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은 모두 아니라고 답한다. 그럼 이제 당신의 지갑에
$20짜리 수표가 2장 있다고 생각해보자. 콘서트장에 도착했을 때 길에서 수표 한 장을 잃어버린 걸 발견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콘서트 티켓을 살 것인가? 대부분은 그렇다고 한다. 논리적인 사고에 정통하지 않아도 이 두 상황의 의미 있는 요소는 완벽히 일치한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모두 $20의 가치가 있는 종이, 티켓과 수표였다. 그리고 당신은 지갑에 남은 돈을 사용해 티켓을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우리의 사고는 현재를 과거와 같이 놓고 비교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는 두 개의 완전히 같은 상황을 두고도 다른 분석을 한다. 길에서 $20를 잃어버리고 티켓을 사야 한다고 생각했을 땐 이 콘서트는 아직 지나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콘서트와 다른 가능성을 두고 비교를 했다. $20를 들여서 콘서트를 볼 것인가 아니면 고급 장갑을 살 것인가 라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콘서트 티켓을 잃어버렸을 때는 티켓을 다시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한다. 이 콘서트를 회상할 과거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콘서트를 보는 것의 대가 $40와 과거에 치른 대가 $20를 두고 비교하는 것이다. 같은 콘서트인데 더 많은 대가를 치르고는 보지 않겠다는 심리작용에 의한 결과이다. 티켓을 잃어버리고 다시 사면서 콘서트에 지불하는 대가가 갑자기 올라간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비교는 바로 이런 것이다. 때론 사람을 기쁘게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걱정하게 만든다. 비교에 있어 어떻게 비교하는 것이 행복한지 당사자가 깊이 따져봐야 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와 과거를 가지고 비교하길 좋아한다. 비교를 통해 우열을 가릴 수 있고 좀 더 빠르게 목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 나면 행복감이 증가한다. 그러나 사리를 분별하지 못한 맹목적인 비교는 행복이 아닌 불행을 초래한다. 따라서 비교의 소용돌이에 잠기지 말고 현재를 꽉 움켜쥐자. 그렇게 해야 자신의 행복이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성급하게 결론 내지 마라. 과학을 연구하거나 발명하는 사람들은 실험에서는 같아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다른 현상들을 만난다. 몇 번의 실험 결과가 같게 나올 경우 처음 출발했던 가정이나 가설이 옳다고 믿어버린다. 우연에 의해 얻어진 결과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거짓을 진짜처럼, 진짜를 거짓처럼 믿는다. 그 때문에 잘못된 결론을 얻거나 오류투성이 발표로 낭패를 보기도 하고 탁월한 기술 발명 기회를 날려버리기도 한다. 따라서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새로운 현상이나 사실을 경솔하게 결과로 인정하면 안 된다. 그보다는 진지하게 반복하며 비교하고 분석해야 한다. 매우 작은 차이라도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거꾸로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미 과학 연구나 창작과 발명 활동의 전문가들은 비교하는 일에 매우 능동적이다. 예를 들어 공기 중에 있는 불활성 기체인 헬륨을 발견한 것은 비슷한 종류의 비교를 통해 성공한 사례이다. 영국의 화학자 윌리엄 램지는 공기 중에서 발견한 헬륨과 암모니아의 네온의 무게 차이 0.0067g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싶었다. 그는 그것이 불활성 기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반복적으로 비교하고 철저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그의 연구에서는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고 학계의 신뢰를 얻었다.
피에르와 퀴리 부부는 감마 방사선을 발견했을 당시 반복적인 확인과 깊이 있는 비교 및 분석을 하지 못했다. 더 강한 빛을 발하는 중성 방사선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마와 중성 방사선 사이의 힘의 차이가 아닌 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이 물체가 정전기를 띠지 않는다는 공통점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미지의 새로운 방사선을 간단하게 감마 방사선으로 분류해버려 중성자라는 새로운 과학의 사실을 발견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같은 시기에 영국의 핵물리학자인 체드윅은 지도교수인 러더퍼드 지도하에 퀴리 부부가 발견했던 방사선에 흥미를 가졌다. 반복적인 실험과 비교 분석을 통해 이 방사선이 감마 방사선이 아닌 중성자임을 확증했다. 이후 그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위의 예시는 과학 영역에서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 기쁨과 행복, 만족과 영광은 누구의 몫이 될까? 장담컨대 반복과 비교, 분석으로 자기 삶의 위치를 바꾸고 자신이 만족하는 길을 발견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멋진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상대적 관점에서 누구와 비교하라는 말은 아니다. 인생은 마트에 진열된 엇비슷한 상품이 아니므로 화려한 포장으로 감싼다고 자기를 세상에 어필할 수도 없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고 그 모습으로 당당하게 생활할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자기 내면에 있는 재능, 가능성, 의지, 열정끼리 비교하고 우열을 가려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내면의 비교 과정은 혼란스럽게 하고 정신이 어지러울 수 있다. 고등학교 진로 상담에 따르면 학생들은 의외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자신 있게 해낼 분야도 없다고 72%가 설문에 응답했다. 공부하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성적에 연연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주어진 일이나 맡겨진 업무에서 성취감이 떨어진다. 이는 자신감과 연결되어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는 생활을 이어가게 만든다. 자기 내면을 살펴보는 시간을 내보자. 하고 싶은 일들을 모두 적어보고 열정과 재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는 것도 좋다. 다소 부족하지만 열정이 더 가는 일과 열정은 느껴지지 않지만 어느 분야에서 탁월하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다. 둘 중 하나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그 사이에 있는 아주 간소한 차이, 즉, 이 일을 안 하면 언젠가는 후회할 것 같다는 감정이나 최소한 10년 이상 이 일을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측정해보라.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어느 정도 소질은 있으니까 한번 해본다는 식의 접근은 당신이 누릴 행복을 점점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보이지 않게 아주 조금씩 하루하루가 더해질수록 그 거리는 멀어진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행복도 쌓아가는 길을 선택하자.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시간에 쫓기는 조급한 마음도 버리자. 당신 인생에 깃든 행복을 찾아야 한다. 행복을 가두는 울타리를 걷어내라.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어떤 물건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기대와 다르다는 것이 눈에 띄면 상대적으로 갈등했던 물건을 곱씹으며 그것이 더 좋았을 거라고 후회한다. 바로 그때 자신도 모르게 진정한 행복이 사그라든다. 얻지 못한 물건이 더 좋아 보이고 수중에 두고 싶은 물건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남부럽지 않을 것 같다고 믿는다. 그래서 더 간절해지고 꼭 얻고 싶어진다. 그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간절할수록 그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심리작용이다. 사람들은 상품을 비교해보고 품질과 디자인, 기능이 비슷하다면 비싼 것을 사지 않는다. 이러한 심리를 잘 아는 판매자들은 매우 비싼 상품을 나란히 진열해 두고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또한 비교 상품의 수를 줄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좁히는 대신 고가의 제품을 파는 영업 전략도 있다. 비싼 두 물건끼리만 비교하게 만드는 것이다. 명품 매장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무조건 비싼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꼭 소유하고 싶은 물건은 있다. 브랜드의 가치, 희소의 가치, 투자의 가치 등 소유의 이유도 다양하다.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구매했던 경험을 떠올려보자. 의자, 샹들리에, 음향기기, TV까지 직접 하나하나 꼼꼼히 엄선한 제품들이다. 여러 곳을 돌아보아 꼼꼼하게 비교하고 분석한 후 선택한다. 이 TV의 화질이 저것보다 더 선명했어 라는 식으로 매장 진열 상품과 비교한다. 그래서 판매자들은 전력을 기울여 진열된 제품끼리 비교하게 만든다. 나란히 진열된 제품에 집중하여 구별해낼 수 있는 특징을 보게 하고 고객의 빠른 선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고객들은 대부분 매장에 들어선 뒤 15분 안에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품에 따라 자신의 판단에서가 아니라 판매자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다. 카메라 매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카메라를 볼 때면 상황은 달라진다. 전문적인 상품을 구입 시에는 제품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부족을 느껴 직원이 추천하는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다. 직원이 추천한 카메라는 다를 것이란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다. 사전을 구입할 때로 예를 들어보자. 한 연구팀은 실험에 참여한 A조에게 품질이 좋고 10,000개의 단어를 수록된 사전을 보여주며 값을 측정하라고 했다. 그들은 $24를 불렀다. B조는 낡았지만 20,000개의 단어를 수록한 사전을 $20라고 불렀다. C조는 두 사전을 나란히 두고 비교하게 한 뒤 각각의 값을 매기라고 했다. 그들은 품질이 좋은 사전에 $19를 매겼고 낡은 사전에는 $27를 매겼다. 보통은 사람들이 값을 측정할 때 사전 겉표지와 종이의 품질, 제본 상태의 완성도를 중시한다. 하지만 두 사전을 나란히 비교하면 수록된 단어의 양에 집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이 행복한가 측정할 때도 사전의 값을 매기는 것과 같아야 한다. 결국엔 실제 상황으로 돌아와 그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왕도이며 근본이다. 심리적 영향을 받는 우리는 행복을 포장지로 생각한다. 카메라를 살 때처럼 남들이 권하는 행복에 눈을 돌리고 남들이 제시하는 행복만 진짜 행복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 상태를 동경하며 자기 앞에 놓인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는 자기가 친 울타리에 행복을 가두는 꼴이다. 자신의 선택으로 어떤 상황에 놓였다면 선택하지 못한 것에는 미련을 버리자. 그 어떤 것이든 자신이 선택한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만약 계속 비교하게 되면 귀하게 얻은 것조차 하찮게 여기며 결국에는 그것마저 잃게 된다. 바라던 것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이미 갖고 있던 행복마저 망가져버리는 꼴이다. 이제 행복한 삶을 돌아보고 정리해볼 시간을 갖자. 관점을 바꾼다면 무궁무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해야 한다. 그것을 잃어버린 뒤 후회하며 다시 갖길 바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